주말 사이에 제일 뜨거웠던 이 경제 이슈 좀 손꼽아보자면 야당의 원내대표가 띄운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논란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가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종부세 폐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네. 나온 건데요. 이 종부세를 탄생시킨 야당의 원내대표가 이 언급을 해서 더욱더 이슈가 됐습니다. 네, 오늘 관련된 내용 이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저희 오늘 그러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얘기를 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로 거주를 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 언급한 내용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언급 이후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먼저 야당이 이런 폐지론을 띄운 이유를 좀 뭐라고 분석을 하시나요? 지금 현재 뭐 종부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집을 사게 되면 취득세가 있고 보유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는 우리가 매년 재산세를 내는데 여기에 이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된 겁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 종부세를 굉장히 뭐 한 17배, 20배까지 올렸습니다. 네. 우리 세종대학도 종부세가 한 10억 정도 나왔는데 오. 대학교 기숙사에도 종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와. 무조건 법인이 가지고 있는 데도 종부세를 부과한다 해서 대학도 억울하죠. 기숙사는 대학생들이 이제 머무는 곳이고 그렇죠. 전혀 재산적인 욕심이 없는데도 한 10억 정도 나와서 우리가 이의 신청도 하고 재판까지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이 내가 뭐 집에 살고 있고 보유세를 내고 있는데 종부세를 한 20배 가까이 올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일으켰고 문재인 정부가 뺏긴 그 한 경우가 사례가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것에 아주 크게 일조한 것이 종부세라든지 세금 문제였고 주택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 자산의 70% 이상이 다 부동산입니다. 네. 우리가 주식시장을 얘기하지만 시가총액이 한 2,500조 정도 되고 우리 부동산을 다 합치게 되면 한 10배, 20배 넘을 겁니다. 네. 이와 같이 국민들 전체 자산의 70% 이상이 다 부동산 자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이렇게 과도하게 10배 이상 부과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매우 분노했고 집값이 2배 올랐습니다. 전세 가격은 90% 올랐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50% 가진 사람한테는 종부세가 부과되니까 전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세의 전가라고 부르는데 네.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집주인들은 전세나 월세 사람들에게 세금을 전가시키는 것이다. 그쵸.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는 종부세를 또 90% 깎았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좀 들어줘야지 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야당이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현재 야당에서는 뭐 개인의 의견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해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종부세는 계속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징벌적이다, 그리고 또 이중과세다라는 논란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건데요. 교수님도 이 1주택 실거주자에 한해서는 종부세를 폐지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좀 동의하시는 편이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좀 1주택 중에서도 우리가 종부세의 기준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2억 기준입니다. 네. 1주택 하는 사람이 내가 12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내지만 12억이 넘어가게 되면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 네. 우리가 2주택을 가진 사람은 9억 기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집을 2개 있다 그러면 9억이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내가 실거주 목적이고 집도 하나밖에 없는데 재산세를 매년 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종부세가 추가된 것이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하고 효율성입니다. 네. 빌라 같은 경우는 뭐 한 2, 3억밖에 안 하는데 네. 그런 거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를 부과하고 강남의 집의 평균 집값이 한 20억이 넘거든요. 네, 네. 이런 사람 한 개 있다고 해서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또 억울하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 것이냐. 그것이 바로 이제 정부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 네. 그래서 저는 내가 한 개의 집을 가지고 있고
전혀 뭐 투기적인 목적이 없다 그러면 종부세를 1주택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뭐 30억, 40억 강남구 압구정동에 뭐 평균 집이 한 뭐 50억짜리 집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도 좀 억울한 면이 있죠. 너무 과도하게 또 그쵸.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내용 중에 보니까 이 지역별로 집값의 차이가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당장 뭐 비수도권 지역의 빌라처럼 뭐 2, 3억 정도 하는 이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종부세를 물리면서 이 소위 말해서 강남에 뭐 수십억, 제가 예전에 그 저희 세무사님이랑 방송할 때 보니까 네. 공시주택가가 130억이 넘는 집도 막 있더라고요. 야, 그럼 말도 안 있어요? 되는 가격의 집에는 또 이 종부세를 봐주면 말씀을 음. 해주신 대로 이 형평성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공정하게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부분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집값 평균이 서울은 13억입니다. 네. 보통 아파트 하나가 한 13억 정도 하고 있고 내가 이제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매년 냅니다. 재산세를 내고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데 네. 여기에 종부세가 한 12월경에 우리가 납부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부과되는 기준이 1주택은 12억 기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서울에 집 한 채 가지는 사람은 다 종부세 기준 대상이 되는 그러네요. 건데요. 네. 서울의 평균 집값이 13억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기준은 우리 국민들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습니다. 저희 세종대학교 이제 김수현 정책실장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정책실장을 했었는데 우리 세종대 김수현 교수가 이제 종부세를 많이 만들어서 부과를 했었고 또 많이 올렸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종대학에 이제 김수현 교수가 정책실장도 하고 이제 국토부 장관이 변창흠 교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김수현 교수 입장에서는 우리가 종부세를 좀 부과해서라도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에 하는 의사를 좀 줄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렇죠.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가는 지금 80억 기준입니다. 주택은 12억 기준이지만 또 상가를 가진 사람은 80억 기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또 해당이 안 된다. 네. 그래서 결론은 서울의 집값이 13억인데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보유세도 내고 종부세를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과도한 것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서울의 평균 집값을 고려해서 1주택에 대한 기준을 올리는 것도 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네. 서울에 지금 32평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는데 분양가가 13억입니다. 네. 일반 시세는 한 20억 정도 하는데요. 이와 같이 정부가 종부세 기준 1주택에 대해서 기준을 한 20억 정도로 올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내가 32평에 살고 전혀 투기적인 의사가 없는데 매년 재산세를 내는데 종부세를 낸다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 그래서 한 20억 이상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네요. 이게 13억이라는 평균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의견도 또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주택자 종부세를 없애게 될 경우에는 강남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됩니다. 그러면서 좀 안정세를 보였던 이 부동산 집값에 대한 평균이 다시 또 올라가면서 그럴 자극이 수 되는 있죠.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또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교수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마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나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은행 이자입니다. 우리가 은행의 대출 이자가 7%를 넘어서게 되면 집값이 내리고 주가도 내립니다. 그렇지만 은행 대출이 7%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주가도 크게 상승하고 부동산도 상승합니다. 우리가 상관관계를 한번 연구해 보니까 마이너스 0.8 완전히 반대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의 집값은 최근 1년 동안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금년 9월부터 내리겠다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고 내년에도 1%, 2026년에도 1%씩 앞으로 계속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은행의 이자가 내리게 되면 부동산도 상승하게 되고 주가도 크게 상승할 겁니다. 바로 은행 이자는 주가와 부동산 같은 모든 자산에 크게 오르는 그 계기가 된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서울의 집값은 지금 1년째 상승하고 있고 네. 지난 50년
기간으로 봤을 때 서울의 평균 부동산의 상승 확률은 90%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단독 세대주가 지금 40%인데요. 네. 앞으로 단독 세대주 비율이 50%까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네, 네. 평균 연령이 이제 94가 넘어서게 되고 사람들이 계속 오래 살고 또 계속 서울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엔 주택 공급이 부족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탄력성이 매우 낮다고 얘기하는데 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면 아파트는 5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엄마 아파트가 재건축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아마 한 10년 뒤에는 입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주를 하고 뭐 확인을 받고 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리는 그렇죠. 겁니다. 시간이 걸리죠. 네. 아파트는 짓는데 5년 걸립니다. 그렇죠. 땅바닥, 맨바닥에도 짓는데 뭐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마 엄마 아파트나 이런 주변 부동산을 보면 아마 입주한 10년 뒤에는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거를 탄력성이 낮다고 얘기합니다. 네. 공급을 하려고 해도 일반 공산품은 뭐 며칠 만에 만들 수 있지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5년 이상 걸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이제 이렇게 종부세를 폐지하게 되면 또 부동산 우려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어차피 점진적으로 그 기준금리가 예고돼 있습니다. 인하가. 네. 우리나라도 미국이 9월 달에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하반기에는 기준금리를 0.25% 한 번 내지 두 번 내리게 될 겁니다. 네. 앞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매년 1%씩 내리겠다고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가는 크게 상승할 것이다. 저는 우리가 이제 종부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부동산에 자극이 된다기보다는 네. 우리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어차피 절반이다. 네.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은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또 목표이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뭐 거주의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적절한 주택의 공급을 꾸준하게 해서 시장 경제 원칙에 의해서 집값을 잘 조절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네. 그래서 정부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특히 정밀하게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굳이 종부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주택 공급이 얼마나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지에 더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경제 정책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이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이제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최근 들어서 물가 때문에 어렵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보자면 과연 지금 현재 물가 안정 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의문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또 이런 물가 안정 정책이 조금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이제 국민들 불만의 물가 인상입니다. 네. 사과, 배가 한 80% 이상 급등을 했고 최근에 양배추도 한 30% 올랐습니다. 네. 우리가 주택도 공급하는데 5년 정도 걸리지만 채소와 과일을 공급하는데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사과가 한 80% 올랐다고 해서 막상 공급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네. 재배하는 시간이 1년 정도 그쵸. 걸립니다. 사과는 한 올 연말 정도 되면 이제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네. 보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와 같이 사과, 채소와 같은 필수 수요재 우리가 국민들이 꼭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요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급등한 겁니다. 사과는 우리나라가 아열대화가 되면서 공급이 30% 줄었습니다. 사과는 정부가 비축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비축을 하지 않았거든요. 사과는 적정한 온도만 유지한다 그러면 1년 이상 비축이 가능한 과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이 바로 사과다. 그렇다면 농림부가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한국의 날씨가 지금 아열대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더워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과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고 사과는 15도씨에서 가장 적절하게 성장을 하거든요. 네. 지금 서울의 평균 온도가 25도, 30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과를 생산하는 데는 과거 대구였다가 지금은 강원도로 옮겨졌습니다. 이와 같이 점점 한국의 올라가네요. 날씨가 네. 아열대화가 되고 있다. 결론은 정부가 이렇게 사과라든지 필요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축을 하고 공급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네, 네. 과일 가격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국민들의 수요는 변하지 않는데 공급이 30%나 크게 줄었기 때문에 급등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평균 물가는 3.1%이지만 과일이나 채소가 신선 채소 그 물가 급등이 한 11% 정도 됩니다. 평균. 그러니까 평균 물가의 한 3배 이상 채소와 과일이 이제 했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꾸준하게 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농림부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아마 3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열대화가 됐기 때문에 사과나 과일에 대한 비축이 필요했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 먹거리 물가 신경 쓰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농림부가 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는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 이슈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